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오늘은 좀 명랑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겠죠. 광복을 어떠한 과정으로 맞이했고 그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떠한 과정으로 세워졌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있는 6.25 전쟁은 다음 시간에 따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 8.15 광복의 과정부터 볼게요. 여러분, 8.15 광복절 다들 알고 있죠? 연도도 알아야 돼요.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자, 이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과 싸우던 연합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연합국이 광복을 맞이하기 전부터요.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인정해서요. 여러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립이라고 하는 게, 광복이라고 하는 게 연합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맞이한 거야 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제강점기 내내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바탕이 되어서 바로 이 시기 우리가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광복을 맞이하면서 당연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죠. 이전부터 독립운동가들은 광복 이후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국의 원칙을 발표했고요. 국내에서도요,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국내 치안, 질서 유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복이 된 만큼 당연히 해외로 나가 있던 사람들이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죠. 뭐 중국,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머물던 동포들이 국내로 돌아옵니다.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의 모습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요, 광복을 맞이했을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외치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이에요. 10월에 이승만이 귀국했고요. 11월에는 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요 인물들 또한 귀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복 직후에는 당연히 정치, 경제가 많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렇지만 독립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광복을 맞이하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우리 민족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우리 말, 글, 사용 자체 교육을 금지시켰었어요. 그랬던 게 이제 다시금 우리 글도 쓸 수 있고 우리 말도 쓸 수 있도록 변화됐겠죠. 광복 후 처음 등교하는 날, 생전 처음으로 우리말 국어 강의를 받은 그날의 환희와 감격은 정말 벅찼다. 정말 광복 당시 어느 학생의 회고담이에요. 환희와 감격이 벅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칠판을 봤더니 영어식 표현이 우리말로는 어떠한 뜻인지 대단히 반갑습니다 라는 이제 우리말이 적혀져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광복 후 우리말 글을 쓸 수 있게 되었고요. 황국 신민서사 같은 건 더욱 외울 필요가 없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제목이 한반도 분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한반도를 이렇게 했을 때 북이 38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남쪽에는 미국군이 주둔하고요. 북쪽에는 소련군이 주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38도 선을 기준으로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진 거죠. 이때 미국과 소련이 우리나라에 자기 나라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38도 선을 그어서 남쪽엔 미군, 북쪽엔 소련군을 각각 두고 각각 나누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군, 소련군이 우리나라에 머물 때 내세웠던 까닭은요. 아직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했지만 본뜻은 앞에서 봤던 바와 같이 자신의 나라에 유리한 정부를 세우기 위함이기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지냐면요. 신탁 통치를 둘러싼 대립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 1945년 12월 광복을 맞이한 그 해가 채 넘어가기 전에 소련의 수도였던 모스크바에서요.
세 나라 외무 장관들이 모여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열었어요. 그 회의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말을 해요. 이때 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미국, 그리고 영국이에요. 여기 빠져있는 나라 영국, 그 다음에 소련, 요 세 나라입니다. 미, 영, 소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한반도 문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립되기 전까지 최대 5년간 강대국이 한반도 지역을 대신 다스리는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 땅에 공식 정부 바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한 최대 5년 동안은 신탁 통치하고 그 기간 동안에 임시정부만 투자. 이런 식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요, 이제 신탁 통치? 그게 무슨 식민 통치랑 다를 바 있냐?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죠. 우리나라에서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났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서 이러한 신탁 통치 결정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신탁 통치를 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찬성, 반대 둘로 나뉘어져서 대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신탁 통치에 반대했던 사람들의 입장, 찬성했던 사람들의 입장을 각각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신탁 통치는 자주적인 정부 수립을 방해한다. 우리가 직접 자주 정부 세워서 우리나라를 스스로 다스려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반대를 하는 거죠. 이에 비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요, 신탁 통치를 하더라도 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면 이런 게 기반이 되어서 더 빠르게 자주적인 정부 수립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지지를 했던 거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핵심은 신탁 통치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세우는 거다. 이런 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정부 더 빨리 세울 수 있다. 각기 다른 입장에서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자,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자, 미국과 소련 대표단들이 공동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요. 임시정부를 어떻게 세울지, 신탁 통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법을 의논하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게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과 소련이 또다시 서로 다른 입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요. 아니, 임시정부 어떻게 구성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임시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자 미국이요, 이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는 이 한반도 문제 제대로 뭔가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최고의 국제기구였던 국제연합, 유엔이라고도 부르는 이 기구에 우리나라 문제를 넘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하지 않고 국제연합이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제가 국제연합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새롭게 나타납니다. 자, 그때 국제연합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바로 자, 정부 수립을 둘러싼 혼란 속에서 국제연합은요, 한반도,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서 한반도 통일 정부를 선거를 통해 수립해라라는 결정을 내려요. 이제 임시정부 그런 거 세우지 않아요. 신탁 통치 그런 기간 두지 않아요. 바로 선거를 통해서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음으로써 그 대표자들이 정부를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선거를 돕기 위해서 국제연합이 한국 임시위원단을 한반도에 보내요. 그런데 소련이 38도선 북쪽으로는 한국 임시위원단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즉 38도선 북쪽 지역은 선거 치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자 이제 어떡하지? 남북한 총선거 실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자 국제연합이 새로운 결정을 해요. 선거 가능한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하겠다. 자, 이런 식의 결정이 이루어지자 남한만의 총선거를 주장하는 쪽, 안 돼, 남북한 함께 선거를 치러서 통일 정부를 수립하자는 주장이 또 맞붙어서 대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엔 앞에서 이야기한 바대로 이제 국제연합이 남한에서만
선거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1948년 5월 10일에 남한에서만의 총 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선거의 모습을 보기 전에 왜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남한만의 선거를 통해서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자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안 된다. 남북한 함께 선거를 치러서 통일 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이 대립했다라고 했었죠. 이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도 된다라는 주장을 벌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승만이에요. 이제 우리는 무기한 연기된 회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고 통일 정부를 몹시 기다리지만 이게 잘 되지 않으니 우리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걸 조직해서 38도 이북에서 소련이 물러나도록 세계의 여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남한에서만의 선거를 결심하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에 비해서 남북한 총선거 실시에서 통일 정부를 세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김구입니다. 한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이 있고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또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자주독립적 통일 정부를 수립해야 하는 이때 어찌 개인이나 자기 집단의 욕심을 탐해 국가 민족의 100년 계획을 그르칠 자가 있으랴. 자, 김구 선생님의 주장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통일 정부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주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남쪽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 이러한 거라는 걸 잘 구분해 두면 좋아요. 자,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주장이 대립했지만 결과적으로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조심하실 게 이 50 총선거에서 뽑은 대표자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헌법을 제정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이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들로서 헌법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구성되었다라고 해서 제헌 국회의 구성이라고 표현이 돼요. 당연히 제헌 국회는 헌법 제정의 의무를 이행했겠죠. 제헌 국회가 50 총선거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되었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제헌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헌법은 선거로 구성된 제헌 국회에서 통과되고요. 7월 17일 국회의장 이승만에 의해서 공식 선포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력을 보면요. 7월 17일이 이렇게 헌법을 만들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로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헌정사상 최초로 구성된 의회입니다. 바로 제헌국회의 모습이고요.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제헌국회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이때 이제 50 총선거가 민주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민주적인 선거라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투표장에 가서 여러 후보자들이 적혀있는 투표용지 중 내가 원하는 후보자를 찍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거 포스터에 막대기가 그려져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보자 아래 막대기가 그려져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냐면요. 아직까지 이제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문맹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예요. 이 시기 13세 이상 인구 중 68%, 거의 한 10명 중 7명이 글자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후보자의 이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서 막대로 표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모습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앞에서는 헌법이 제정되는 모습까지 봤어요. 이때 만들어진 헌법에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민주공화국? 민주적으로 세워진 나라야. 이 공화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있어. 이런 게 헌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모습으로 제정이 되는 거야. 대통령이 있어야죠. 헌법에 대통령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뽑혔던 사람이 이승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 같은 경우 제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돼요. 보통 오늘날은 대통령은 국민 직접 선거를 통해서 뽑히죠. 그런데 이때는요. 아직까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진 않았고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상태에서 출석한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을 선출했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광복 3주년을 맞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통을 잇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오랜 염원이었던 독립정부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정부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광복 이후 어떤 모습이 나타났고 그런 모습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무리 퀴즈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죠.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바로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이 결정되었어요. 실제로 신탁 통치가 실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남한에서 1948년 5월 10일에 국회의원을 뽑는 첫 번째 민주선거가 실시되었고요.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헌법 제정,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이번 시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